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하나인 세조, 그 본래 이름 수양대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왕이 될 수 없었던 남자였습니다. 조선의 척장자 계승 원칙에 따르면 세종의 둘째 아들인 그에게는 왕자가 돌아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어코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15세기 조선의 궁궐 안에서 벌어진 치밀한 권력 투쟁과 한 남자의 야망이 어떻게 역사를 바꿔놓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왜 지금까지도 엇갈리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선 초기 왕위 계승은 명확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척장자 계승제, 즉 정실 부인의 첫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비록 이 원칙이 문종 때까지만 지켜졌지만 당시로서는 절대적인 법칙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 그는 이 원칙에 따르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종 다음에는 첫째 아들 문종이, 문종 다음에는 그의 아들 단종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이 되려면 이 모든 순서를 뒤바꿔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역사 기록들을 보면 그는 할아버지인 태종을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태종 역시 왕자의 난을 통해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죠. 수양대군도 그와 같은 기질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수양대군은 문무를 겸비한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학문에도 뛰어났고 무예에도 능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를 특징짓는 것은 강한 야망과 권력에 대한 동경이었습니다. 이는 역사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그의 성향입니다. 세종은 이런 둘째 아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형인 문종이 있는 상황에서 세종은 신생 조선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특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신이 설치한 집현전 학자들과 수양대군을 자주 어울리게 하여 그가 유교적 덕목을 쌓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세종의 의도와 달랐습니다. 수양대군은 오히려 집현전에서 자신의 측근이 될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명회와 같은 인물들을 측근으로 삼아 자신만의 세력을 비밀리에 키워나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수양대군의 야망은 언제부터 구체화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형 문종의 죽음과 어린 단종의 즉위를 지켜보면서였을 것입니다. 12살 어린 조카가 왕이 되고 그 주변을 원로 대신들이 둘러싸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기회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문종은 매우 총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천문학, 수학, 서예 등 다방면에 뛰어났고 학문을 사랑하는 세종의 아들답게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종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허약한 몸이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인 1452년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문종의 죽음은 조선 왕실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은 겨우 12살의 어린 단종이었습니다. 12살 아이가 한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종도 이런 상황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신중하게 후견인들을 선택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그리고 좌의정 김종서. 특히 김종서는 두만강 호랑이로 불릴 만큼 용맹하고 강직한 인물로 육진 개척의 주역이었습니다. 문종은 이런 원로 대신들에게 어린 단종을 부탁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체제였습니다. 어린 왕을 경험 많은 대신들이 보좌하면서 왕이 성인이 될 때까지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었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양대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조카가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정치적 권력은 김종서 등 재상들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왕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 조선의 정치체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시대에는 의정부 서사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재상들이 모여서 국정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육조 직계제는 왕이 각 부처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으로 왕권이 더 강한 체제였습니다. 문종 사후 김종서 등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의정부 서사제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수양대군에게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실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야망을 품은 인물로서 그는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김종서 등 원로 대신들이 정말로 왕권을 위협했을까요? 아니면 수양대군이 과도하게 해석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립니다. 분명한 것은 의정부 서사제 하에서 재상들의 권한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수양대군은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1453년 그가 품고 있던 칼을 드디어 뽑아든 것입니다. 1453년 10월 10일 조선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개유정난입니다. 이는 수양대군이 주도한 무력 정변으로 그의 왕위 찬탈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측근들과 함께 기습작전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좌의정 김종서였습니다. 그날 새벽 수양대군은 김종서의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중요한 편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김종서가 방심한 순간 수양대군은 칼을 뽑아 그를 직접 처단했습니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왕자가 직접 재상을 죽인 것이니까요. 동시에 영의정 황보이는 궁으로 급히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두 최고 재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의 숙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이자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도 제거했습니다.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보낸 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는 매우 냉혹한 계산이었습니다. 안평대군 역시 왕위 계승 서열에서 자신보다 앞서 있었고 문신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은 이 모든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교묘한 명분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종서와 안평대군이 모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안평대군이 단종을 제거하고 왕위를 차지하려 했고 김종서가 이를 도왔다는 것이었죠.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자신의 정변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구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양대군의 책사 한명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좌사생록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수많은 대신들을 숙청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조선 초기 정치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숙청 사건이었습니다. 개유정난의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조선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정부 서사제를 지지하던 세력들이 일소되고 수양대군의 측근들이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아직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린 조카 단종을 보좌하는 대신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실제 권력은 완전히 그의 손에 넘어와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개유정난의 성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궁중 정변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조선의 정치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재상 중심의 정치에서 왕 중심의 정치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개유정난 이후 2년간 수양대군은 표면적으로는 단종을 보좌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왕위 찬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455년 그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1455년 윤 6월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적인 왕위 계승이 일어났습니다. 단종이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물려주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왕위를 빼앗긴 것이었으니까요. 당시 단종은 겨우 14세였습니다. 개유정난 이후 2년간 그는 명목상의 왕이었을 뿐
실제 권력은 수양대군의 손에 있었습니다. 왕궁은 수양대군의 측근들로 가득했고 단종을 보호할 세력은 대부분 제거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상황을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는 단종으로 하여금 스스로 왕위를 포기하도록 압박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단종의 자발적 양위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강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양대군은 조선의 7대 왕 세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1457년 그는 조카 단종을 죽였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결정이었습니다. 왜 세조는 단종을 죽여야 했을까요? 이는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그는 항상 보기의 가능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단종을 중심으로 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통성의 문제였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왕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통 왕인 단종이 살아있다면 그의 정통성은 항상 의문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세조에게 단종의 존재는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였습니다. 이 결정은 세조에게 평생 따라다닐 업보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유교 사회에서 조카를 죽인 숙부라는 이미지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이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세조를 평가할 때 가장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도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나 세조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정변을 일으킨 이상 그는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중도에서 멈춘다면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은 조선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조선의 왕위 계승은 더 이상 척장자 원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실력과 권력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또한 이 사건은 조선의 정치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왕권과 신권 사이의 균형이 깨지고 보다 강력한 왕권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세조가 의도한 바였지만 동시에 조선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세조는 왕위에 오른 후 즉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조선의 통치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개혁은 정치체제의 변화였습니다. 세조는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육조 직계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재상들이 모여서 국정을 논의하는 의정부 서사제 대신 왕이 각 부처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육조 직계제를 통해 왕권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세조는 대간의 활동을 억제했습니다. 대간은 왕에게 간언을 하는 관리들로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조는 이런 견제 세력을 약화시켜 자신의 권력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더 나아가 세조는 세종이 만든 집현전을 폐지했습니다. 집현전은 학자들이 모여 정책을 연구하고 왕에게 조언하는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조에게는 이런 기관이 불필요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책에 반대할 수 있는 세력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경연 역시 폐지되었습니다. 경연은 신하들이 왕에게 유학을 가르치는 동시에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이런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통치를 원했습니다. 이런 개혁들의 결과로 조선의 정치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종시대에 상대적으로 민주적이고 토론 중심의 정치에서 왕 중심의 권위적 정치로 전환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조의 개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가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이 모든 법과 제도를 정리한 기본법전으로 조선 후기까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조는 동국통감의 편찬도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정리한 역사서로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세조 자신의 왕위 계승에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역사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려 한 것입니다. 세조의 이런 개혁들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통치체제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이 되었습니다.
왕권이 강화되면서 국가의 결정력도 빨라졌습니다. 특히 대외 관계에서 세조의 강력한 리더십은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북방의 여진족과 남방의 왜구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펼쳤고 조선의 국경을 안정시켰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세조는 여러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세금 제도를 정비하고 화폐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세조의 개혁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은 때로는 전제적으로 변질될 수 있었고 견제 세력의 약화는 권력의 독주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후대에 여러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무엇보다 세조의 개혁은 조선의 정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세종시대에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토론 중심의 정치 문화에서 보다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정치 문화로 변화한 것입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은 모든 사람들이 순순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단종에게 충성을 다했던 일부 신하들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사육신입니다. 사육신은 성산문 파백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6명이 신하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모두 지편전 출신의 학자들로 세종과 문종 그리고 단종을 모셨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1456년 단종 복위를 위한 거사를 계획했습니다. 상황으로 물러난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고 세조를 축출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고 사육신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세조는 이들을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육신은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종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았고 세조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산문의 경우 세조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임금은 단종뿐이다라고 말하며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했습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한 발언이었습니다. 결국 사육신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세조는 이들을 살려두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살아있는 한 단종 복위를 위한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육신의 죽음은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학자이자 관료였지만 동시에 의로운 죽음을 택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들을 충신의 표본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습니다. 사육신의 활동은 세조의 정통성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이었고 따라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갈등은 조선 사회의 가치관 충돌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정치 논리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적인 유교 도덕이 있었습니다. 세조는 전자를 택했고 사육신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세조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립니다. 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부정적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합니다. 첫째, 개우정난을 통한 유혈정변입니다.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아니라 무력을 통해 권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산문 등 사육신에 대한 숙청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정치적 반대자가 아니라 도덕적 양심을 가진 인물들이었는데 이들을 제거한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조카 단종을 죽인 점입니다. 이는 유교 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였습니다. 반면 긍정적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측면에 주목합니다. 첫째, 강력한 왕권을 되살려 조선의 통치체제를 확립했다는 점입니다. 의정부 서사제 하에서 분산되었던 권력을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경국대전과 같은 법전 편찬을 통해 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대외관계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방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반된 평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를 평가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의 문제는 덮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과정에서의 도덕적 문제는 어떤 결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걸까요?
세조의 이야기는 권력과 도덕, 현실과 이상 사이의 영원한 갈등을 보여줍니다. 그는 분명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조선의 발전에 기여한 바도 큽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고 도덕적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조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은 그것을 얻는 과정만큼이나 행사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단기적인 성과와 장기적인 가치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역사를 평가할 때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조는 왕이 될 수 없었던 남자였지만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들은 조선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흔적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현재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세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권력과 정의,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까지 조선 세조 수양대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교훈을 통해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